하얀 웨딩드레스를 벗어던진 지 불과 3시간. 지수는 이미 후회하고 있었다. 며느리, 거기서. 냉랭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다. 시어머니 박 여사였다. 지수가 천천히 돌아서자 박 여사는 지수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으며 혀를 찼다. 결혼식 끝나자마자 바로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 시댁에서의 첫날인데 그게 며느리가 할 태도야. 죄송합니다. 드레스가 너무 불편해서. 불편하면 참아야지. 여자는 원래 불편한 거 참고 사는 거야. 내가 시집 왔을 땐 말이야. 박 여사의 잔소리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이후 멈추지 않았다. 지수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가면 우리 집 컵은 어느 장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열어. 소파에 앉으면 시어머니가 앉기도 전에 며느리가 먼저 앉는 법이 어디 있어. 화장실을 다녀오면 문 잠그는 소리가 왜 그렇게 크냐며 트집을 잡았다. 신혼 첫날 밤 민호는 지수를 안아주는 대신 어머니 방으로 향했다.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 내가 다 챙겨줄게.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결혼 전 민호는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남자였다. 언제나 지수의 의견을 존중했고 그녀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댁 문턱을 넘는 순간 민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튿날 아침 지수는 새벽 5시에 강제로 깨워졌다. 며느리, 일어나서 아침 준비해야지. 박 여사가 방문을 쿵쿵 두드렸다. 지수는 비몽사몽간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냉장고 안식 재료의 위치도 조리도구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우왕좌왕하는 지수를 보며 박 여사는 차갑게 웃었다. 쯧쯧, 이것도 모르고 결혼했어? 우리 민호가 뭘 먹고 살려고. 오늘부터 내가 직접 가르쳐 줄 테니까 제대로 배워. 그날부터 지수의 지옥이 시작되었다. 밥은 무조건 돌솥에 지어야 했고 국은 멸치 육수를 새벽부터 우려내야 했다. 반찬은 최소 6가지 이상, 김치는 직접 담가야 했다. 조금이라도 박 여사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게 뭐야, 돼지밥이야? 라는 말이 날아왔다. 일주일이 지나자 박 여사는 더욱 노골적으로 지수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며느리, 오늘 어디 나갔다 왔지? 친구랑 잠깐 차 마시고 왔어요. 누구 허락받고? 시어머니한테 말도 없이 함부로 외출해. 지수는 당황했다. 결혼한 성인이 외출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앞으로 나갈 땐 미리 말하고 핸드폰 GPS 공유해. 며느리가 어디서 뭐 하는지 알아야 내가 안심하지. GPS 공유? 그건 좀. 왜, 뭐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도 있어? 우리 민호 배신하려고? 박 여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지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날 저녁 민호에게 이 상황을 호소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뿐이었다. 엄마가 널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GPS 공유 정도야 뭐 대수야. 그냥 해줘. 하지만 이건 사생활 침해잖아. 사생활? 우리 가족이 된 순간부터 내 사생활은 우리 가족 전체의 일이야. 좀 유연하게 생각해, 지수야. 지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 눈물을 흘렸다. 이 집은 감옥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막 수감된 죄수였다. 다음 날부터 박 여사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다. 지수가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문을 두드렸고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누구랑 연락하냐며 따져 물었다. 심지어 지수의 친구가 전화를 걸어오면 우리 며느리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걸어라며 대신 전화를 받기도 했다. 한 달이 지나자 지수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친구들과의 연락은 끊겼고 외출은 마트 정도가 전부였다. 그마저도 박 여사가 동행했다. 어느 날 저녁 지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뺨은 움푹 꺼져 있었다. 불과 한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지수야, 저녁 먹으러 와.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힘없이 식탁으로 향했다. 박 여사가 준비한 저녁상 위에는 평소보다 특별한 음식이 하나 더 놓여 있었다. 이게 뭐예요? 보약이야. 내가 요즘 안 좋아 보여서 특별히 다렸어. 박 여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왠지 모르게 지수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어서 마셔. 임신해도 좋대. 지수는 검은색 액체가 담긴 사발을 바라보았다. 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왠지 마시면 안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박 여사와 민호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지수는 천천히 그 보약을 입에 댔다. 첫 모금을 삼키는 순간 지수는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것이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라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약을 마신 그날 밤부터 지수의 몸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이 나른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흐릿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집안일을 하니 당연하다고 자신을 설득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며느리, 오늘도 보약 먹어야지. 매일 아침 박 여사는 어김없이 검은 보약을 들고 나타났다. 지수가 거부하려 하면 박 여사는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한약방에서 특별히 조제한 거야. 내 건강 생각해서 내가 직접 매일 다리는 거란다. 민호도 거들었다.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건데 그냥 고맙게 받아 먹어. 건강해지려면 참아야지. 둘의 압박에 지수는 매일 그 쓴 보약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보약을 마실 때마다 지수의 정신은 조금씩 더 멍해졌다. 어느 날 지수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아찔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칼이 떨어졌고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박 여사가 지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또 그러네. 요즘 왜 이렇게 자꾸 정신 잃어? 제가 언제? 방금 전에 칼 들고 멍하니 서 있더니 갑자기 쓰러졌잖아. 불조심해야지 며느리. 지수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분명 칼을 잡고 양파를 썰고 있었는데 그 이후의 일은 완전히 백지였다. 공포가 엄습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그날 밤 지수는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호야, 나 요즘 이상해. 자꾸 기억이 끊기고 정신을 잃을 때가 있어. 응? 너 원래 빈혈 있잖아. 그것 때문이겠지. 아니야, 이건 그게 아니라. 혹시 그 보약 때문일까? 보약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증상이.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수야, 너 지금 우리 엄마를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얼마나 정성껏 내 건강 챙겨주시는데. 그런 식으로 의심하면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 하지만 정말 이상하단 말이야. 나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예민한 거야, 그냥. 시집 적응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지. 조금만 더 참고 견뎌봐. 민호는 지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그 눈빛은 다정해 보였지만 지수는 왠지 그 안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몰래 보약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박 여사가 보약을 가져오자 지수는 마시는 척하다가 화장실로 가서 변기에 쏟아버렸다. 그날 하루는 확실히 정신이 맑았다. 두통도 없었고 기억도 끊기지 않았다. 역시 그 보약에 문제가 있었어. 지수는 확신했다. 그날 저녁부터 지수는 매일 보약을 버리는 척하며 조금씩 다른 곳에 숨겼다. 화분에 붓기도 하고 싱크대 배수구에 흘려보내기도 했다. 며칠이 지나자 확실히 컨디션이 좋아졌다.
지수는 이 사실을 어떻게든 증명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남몰래 남은 보약을 작은 병에 담아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다. 나중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의뢰할 작정이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날카로웠다. 며느리, 요즘 보약을 잘 안 마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매일 잘 마시고 있어요. 그래? 그런데 왜 쓰레기통에서 보약 냄새가 나지? 지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박 여사는 지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하지 마. 내가 보약 버리는 거 다 알고 있어. 박 여사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왜 버렸어? 내가 내 건강 위해서 정성껏 만든 건데. 죄송해요. 그런데 보약 먹으면 몸이 안 좋아져서. 몸이 안 좋아? 그건 내 착각이야. 보약은 처음엔 몸이 적응하느라 그럴 수 있어. 계속 먹어야 효과가 나는 거라고. 박 여사는 그날 저녁부터 직접 지수의 입에 보약을 넣어주기 시작했다.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지수의 입을 벌리게 하고 목구멍 깊숙이 보약을 부어 넣었다. 삼킬 때까지 지켜보았고 입안을 확인하기도 했다. 아, 다 삼켰네. 잘했어, 며느리. 지수는 구역질이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부터 증상은 다시 시작되었다. 정신이 몽롱해지고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밤과 낮이 구분되지 않았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았다. 어느 날 지수는 거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언제 여기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지수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 집에서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자신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지수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다. 기억 상실, 의식 혼미, 약물 중독. 검색 결과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중 하나의 기사가 지수의 눈을 사로잡았다. 수면제 과다 복용 시 나타나는 증상 기억 상실, 의식 몽롱, 시간 감각 상실. 지수의 손이 떨렸다. 박 여사가 매일 먹이는 그 보약 안에는 수면제나 신경 안정제 같은 약물이 들어있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런 짓을 하는 걸까? 그날 밤 지수는 가까스로 정신을 붙들고 민호에게 다시 한번 호소했다. 민호야, 제발 날 믿어줘. 내 어머니가 이상한 약을 먹이고 있어. 나 정말 이상하다고. 하지만 민호는 차갑게 웃었다. 또 시작이네. 지수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엄마는 널 위하는 건데 왜 자꾸 그렇게 받아들여? 예민한 게 아니야. 난 정말. 그만해. 민호가 소리를 질렀다. 지수는 얼어붙었다. 민호는 한 번도 자신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다. 더 이상 엄마 욕하지 마. 내가 적응을 못하는 건데 왜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해? 좀 철들어, 지수야. 그날 밤 지수는 홀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다. 이 집에서 지수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보약을 들고 나타났다. 자, 오늘도 건강하게 보약 먹자꾸나. 지수는 그 검은 액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젠가는 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하지만 그 언젠가가 오기 전에 자신이 먼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지수를 짓눌렀다. 그날도 지수는 보약을 먹고 몽롱한 상태로 하루를 보냈다. 오후가 되자 박 여사가 외출 준비를 했다. 며느리,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혼자 있어도 되겠지?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마. 네. 지수는 힘없이 대답했다. 박 여사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집 안은 고요해졌다. 지수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안개에 쌓인 것처럼 흐릿했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보약의 효과가 평소보다 약한 건지 아니면 몸이 조금씩 내성이 생긴 건지 의식이 평소보다 또렷했다. 이 기회에 지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머리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뭔가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집 안을 둘러보았다. 이 집 어딘가에 분명 단서가 있을 것이다. 박 여사가 왜 자신을 이렇게 만드는지, 무슨 목적이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증거가. 지수는 조심스럽게 거실을 지나 박 여사의 안방으로 향했다. 결혼 후 이 방에 들어가는 건 금지되어 있었다. 박 여사는 안방은 시어머니의 성역이라며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문을 열자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커다란 옷장, 화장대, 서랍장.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옷가지들과 액세서리들이 가득했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때 옷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손에 잡혔다. 옷들을 헤치고 들여다보니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금고에는 전자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지수는 여러 번호를 시도해 보았다. 민호의 생일, 박 여사의 생일, 집 전화번호. 모두 틀렸다. 집착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집착하는 대상과 관련된 번호를 쓰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지수는 민호와의 결혼 날짜를 눌러보았다. B-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지수는 손을 뻗어 서류들을 꺼냈다. 첫 번째 서류를 펼치는 순간 지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생명보험 가입증서. 계약자 박미선박 여사. 피보험자 한지수 지수. 사망보험금 30억 원.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읽었다. 분명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도 모르게 거액의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 그것도 수혜자는 박 여사로. 이게 대체 무슨... 손이 떨려서 제대로 서류를 잡을 수가 없었다. 지수는 다음 서류를 펼쳤다. 또 다른 보험 증서였다. 이번엔 25억 원. 그 다음은 20억 원. 총 4개의 보험이 지수의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합산 금액은 무려 95억 원에 달했다. 내가 죽으면 박 여사가 95억을 받는다고.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다. 박 여사가 매일 먹인 그 보약은 지수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다. 서서히, 아주 천천히 자연사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지수는 경악한 채로 다음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사진 한 장이 손에 들려 있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민호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다. 하지만 지수가 아니었다. 다른 여자였다. 그런데, 지수는 신음을 흘렸다. 사진 속 여자는 지수와 똑같이 생겼다. 아니, 정확히는 거의 똑같았다. 쌍둥이처럼 닮았다. 사진 뒷면을 확인했다. 민호 윤서 2023.03 15 2023년 지수가 민호를 만나기 1년 전이었다. 민호에겐 전처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지수와 닮은. 손이 떨렸다. 금고 안을 더 뒤져보니 또 다른 서류들이 나왔다. 윤서라는 여자의 사망신고서, 그리고 생명보험금 지급 내역서. 피보험자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80억 원. 윤서도 지수처럼 거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망 후 그 돈은 박 여사에게 지급되었다.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 지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다. 민호와 박 여사는 돈을 위해 여자들을 죽인 것이다. 윤서가 첫 번째 희생자였고 지금 지수가 두 번째 희생자였다. 그럼 나도 곧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지수는 금고 안에 모든 서류를 꺼내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이걸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그때였다. 뭐 하는 거야?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지수는 몸이 굳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박 여사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외출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거짓말이었지. 내가 뭘 하나 지켜보려고. 박 여사는 느릿느릿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가 없었다. 차갑고 냉혹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우리 며느리가 생각보다 영리하네. 보약을 그렇게 먹였는데도 정신이 또렷한 걸 보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긴 뭐가 왜야? 돈 때문이지. 95억이면 말 다 했잖아. 박 여사는 태연하게 말했다.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담담한 목소리였다. 윤서도 그렇게 죽인 거예요? 윤서? 아, 그년. 걔도 내처럼 눈치가 빨랐어. 도망가려고 했지. 하지만 실패했지. 이 집에서 나가려고 하면 안 돼. 절대로. 박 여사가 한 걸음씩 다가왔다. 지수는 뒤로 물러났지만 이미 벽에 등이 닿았다. 걱정하지 마. 곧 편해질 거야.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박 여사가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꺼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었다. 안 돼. 지수는 비명을 지르며 박 여사를 밀쳤다. 박 여사가 비틀거렸고 그 틈에 지수는 방을 빠져나갔다. 복도를 뛰어 현관으로 향했지만 현관문에는 이중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다. 비밀번호를 눌러봤지만 열리지 않았다. 도망칠 수 없어, 며느리. 박 여사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지수는 다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어딘가에 숨어야 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지수는 욕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 어머니가 나를 죽이려 해. 제발 와줘. 살려줘.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욕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 문 열어. 이제 그만하자. 지수는 변기 뚜껑에 앉아 온몸을 떨며 민호의 답장을 기다렸다. 제발, 제발 와달라고. 지수는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욕실 안에 갇힌 지 벌써 3시간째였다. 박 여사는 문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며느리, 배고프지 않니? 나와서 밥 먹자. 화장실에서 계속 있을 거야? 언젠간 나와야지.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민호에게 보낸 메시지는 읽음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답장은 없었다.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냈다. 민호야, 제발. 난 지금 죽을 것 같아. 어머니가 나한테 이상한 약을 먹이고 내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했어. 95억짜리 사망보험. 제발 날 구해줘. 한참을 기다렸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밤이 되었다. 욕실 창문으로 어둠이 내려앉는 게 보였다. 지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목은 바싹 말랐고 몸은 축 늘어졌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였다. 지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살았다. 이제 살았다. 민호야, 나 여기 있어. 욕실에. 지수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욕실 밖에서 민호와 박 여사가 무언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지수야, 나야. 문 열어줄게. 민호의 목소리에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서 있었다. 지수는 그의 품에 매달렸다. 민호야, 내 어머니가 나를. 알아, 다 들었어. 민호가 지수의 등을 토닥였다.
지수는 그 따뜻함에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지수야. 내가 몰랐어. 엄마가 그런 짓을 할 줄은.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 내 어머니가. 응, 그래야지. 민호는 지수를 거실로 데려갔다. 박 여사는 소파에 앉아 무표정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야, 어머니를 좀 멈춰줘. 지수는 민호의 옷을 꽉 붙잡았다. 하지만 민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서서 박 여사를 바라볼 뿐이었다. 민호야? 지수가 이상함을 느끼고 민호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지수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민호의 표정이 차가웠다. 아까 욕실에서 보여준 그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냉혹하고 무표정한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민호야. 왜 그래? 엄마. 민호가 박 여사를 향해 말했다. 약 용량이 너무 적었나 봐. 아직 정신이 또렷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수의 세계가 무너졌다. 뭐? 라고? 다음부턴 용량을 좀 더 늘려야겠어. 이렇게 눈치 빠르면 곤란하거든. 민호는 마치 물건을 다루듯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났다. 너도 한패였어? 한패? 우스운 표현이네. 민호가 차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지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다. 난 주동자야, 지수야. 이 모든 계획을 세운 사람이 바로 나라고. 거짓말이지. 이건 꿈이야. 꿈이 아니야. 현실이지. 민호가 한 걸음 다가왔다. 지수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지만 곧 벽에 부딪혔다. 너는 내가 선택한 두 번째 작품이야. 윤서 이후로 말이지. 윤서. 내가 죽인 거야? 그렇지. 완벽한 범죄였어. 심근경색으로 자연사.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지. 80억을 받았고 그 돈으로 우린 아주 호화롭게 살았어. 민호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런데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새로운 부인이 필요했지. 그게 바로 너야, 지수. 미친놈. 미쳤다고? 아니야. 난 아주 영리해. 윤서를 선택할 때도 그랬고 너를 선택할 때도 그랬어. 너희 둘은 너무나 비슷해. 외모도 체격도. 덕분에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었지. 민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다. 이게 뭔지 알아? 수면제와 신경안정제의 혼합물이야. 매일 조금씩 먹이면 서서히 뇌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엔 심장이 멈춰. 자연사처럼 보이는 완벽한 살인 방법이지. 지수는 구역질이 났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이런 괴물이었다니.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왜? 돈 때문이지. 95억이면 한동안 아주 편하게 살 수 있거든. 물론 그것도 언젠간 바닥나겠지. 그럼 또 다른 부인을 찾으면 돼. 이 살인마 새끼. 지수가 민호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민호는 쉽게 지수를 제압했다. 지수의 몸은 이미 약물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였다. 엄마, 지하실로 데려가. 알았어. 박 여사가 지수의 팔을 꽉 잡았다. 지수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두 사람에 이끌려 집 뒤편의 지하실로 끌려갔다. 어두컴컴한 지하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박 여사는 지수를 구석에 밀어넣고 손목을 쇠사슬로 묶었다. 여기서 좀 쉬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니까. 뭘 시작한다는 거야? 내 죽음.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민호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지하실을 나갔다. 철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완전한 어둠만이 남았다. 지수는 어둠 속에서 울부짖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비명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 집은 철저히 방음이 되어 있었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민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꿈에서라도 도망칠 생각하지 마. 넌 이미 내 거야. 영원히. 지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절망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아주 작은 불꽃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살아야 해. 그리고 복수해야 해.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때를 위해 지수는 살아남기로 결심했다. 사흘째 지하실에 갇혀 있었다. 하루에 한 번 박 여사가 물과 빵 한 조각을 가져다 줬다. 그리고 그 보약도 빠짐없이. 지수는 저항했지만 박 여사는 지수의 코를 막고 강제로 입에 부어 넣었다. 마시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었다. 곧 끝날 거야, 며느리. 조금만 더 참아. 박 여사는 마치 환자를 돌보는 것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괴리감이 지수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사흘 동안 지수는 계속 탈출 방법을 고민했다. 손목의 쇠사슬은 너무 단단했고 지하실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다. 완벽한 감옥이었다. 하지만 지수에게는 아직 한 가지 희망이 남아 있었다. 핸드폰이었다. 민호와 박 여사는 지수의 핸드폰을 뺏지 않았다. 아마도 지수가 누군가에게 연락해봤자 이미 고립된 상태이고 구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수는 핸드폰 배터리를 최대한 아끼며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찾았다. 경찰에 신고. 하지만 자신의 위치도 정확히 모르고 무엇보다 민호 가족은 막강한 재력으로 경찰까지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지수는 자신의 친구 수진을 떠올렸다. 수진은 변호사였고 정의감이 강한 친구였다. 하지만 박 여사가 지수의 친구들과의 연락을 모두 차단한 상태였다. 수진은 아마 지수가 행복하게 신혼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지수는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수진아, 나 위험해. 살려줘. 위치 GPS 좌표. 하지만 전송이 되지 않았다. 지하실은 신호가 약했다. 지수는 핸드폰을 높이 들어 신호를 찾으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나흘째 되는 날 지수는 보약의 양이 늘어난 것을 느꼈다. 평소보다 2배는 많은 양이었다. 그걸 마시고 나자 의식이 완전히 흐려졌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고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지수는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호흡이 가빠졌다. 이건 단순한 수면제가 아니었다. 진짜 독극물이었다. 바로 그때 지하실 문이 열렸다. 지수야. 민호의 목소리였다. 지수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민호가 급히 달려와 지수를 흔들었다. 지수야, 정신 차려. 안 돼, 아직은 안 돼. 무슨 소리지? 지수는 혼란스러웠다. 민호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게 아니었나? 민호는 지수의 손목에 묶인 쇠사슬을 풀고 그녀를 안아 올렸다. 그리고 지상으로 데려갔다. 거실 소파에 지수를 눕히고 물을 떠왔다. 마셔, 지수야. 정신 차려. 지수는 혼란스러운 채로 물을 마셨다.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다. 왜? 날 구해준 거야? 내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심하게 나갔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민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너무 혼란스러웠다. 이 사람이 진짜 자신을 죽이려 한 게 맞나? 지수야, 나는 내가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 그냥 조용히 아프지 않게 보내주려고 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약을 너무 많이 탔어. 내가 몰랐어. 미안해. 민호는 지수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이 따뜻했다. 어쩌면 이 사람도 박 여사에게 조종당하는 거 아닐까? 지수는 한 가닥 희망을 품었다. 어쩌면 민호를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민호야, 우리 여기서 도망가자. 너도 내 어머니가 무서운 거지. 우리 둘이 경찰에 가서. 하지만 민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도망가? 우리가? 그래, 우리 둘이. 지수야. 민호가 지수의 턱을 잡았다. 그 눈빛은 다시 냉혹해졌다. 난 도망갈 필요가 없어. 난 범죄자가 아니거든. 모든 건 엄마가 한 일이야. 뭐? 내가 만약 경찰에 잡힌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 어머니가 며느리를 학대했고 나는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광기에 놀랐습니다. 그럼 끝이야. 민호는 차갑게 웃었다. 넌 정말 악마야. 악마?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영리한 악마야. 민호는 일어서서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땐 손에 주사기를 들고 있었다. 미안하지만 넌 곧 죽어야 해. 원래 계획대로. 안 돼. 지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었다. 민호는 쉽게 지수를 붙잡았다. 엄마. 민호가 소리쳤다. 곧 박 여사가 나타났다. 2년 또 난리야? 붙잡아줘. 마지막 주사 놓을게. 박 여사가 지수의 팔을 꽉 붙잡았다. 지수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민호가 주사기를 지수의 팔에 가져다 댔다. 이걸 맞으면 30분 안에 심장마비가 올 거야. 고통 없이 조용히. 제발, 제발. 지수는 울부짖었다.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주사 바늘이 지수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려는 순간 링 마이너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민호와 박 여사가 동시에 얼어붙었다. 누구야? 택배요. 밖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재빨리 주사기를 숨기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 순간 지수는 있는 힘을 다해 박 여사를 밀쳤다. 박 여사가 비틀거렸고 지수는 그 틈에 현관으로 뛰어갔다. 도와주세요. 지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택배 기사도 누구도 없었다. 꿈인가? 지수가 멍하니 서 있는 사이 뒤에서 민호가 다가왔다. 거짓 초인종이었어. 내가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내가 눌렀지. 민호가 지수의 어깨를 잡았다. 지수는 무너졌다. 완전히 철저히 무너졌다. 민호는 지수를 다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리고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 주사기를 꺼냈다. 이제 끝이야, 지수야. 안녕. 바늘이 다가오는 걸 보며 지수는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그 순간 지수의 입가에 이상한 미소가 번졌다. 아직 아니야. 주사 바늘이 지수의 팔에 꽂혔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 속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다. 지수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30분. 30분만 기다리면 돼. 민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박 여사는 옆에서 지수를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지수는 소파에 쓰러진 채 숨을 헐떡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니,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다. 아파. 당연히 아프지. 심장이 멈추기 직전이니까. 민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마치 실험 결과를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지수의 시야가 흐려졌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귓가에서 이명이 들렸다. 이대로 죽는 건가? 지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곧 다시 떴다. 아직 포기할 수 없었다. 윤서도 이렇게 죽였어? 지수는 가까스로 목소리를 짜냈다.
민호가 지수를 내려다보았다. 윤서? 아, 그년. 그래, 비슷했지. 하지만 윤서는 끝까지 저항했어. 내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민호는 마치 옛날 이야기하듯 여유롭게 말했다. 윤서는 처음엔 순종적이었어. 착한 아내였지.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어. 보험 서류를 발견한 거야. 내처럼. 그래서 죽인 거야? 죽인 게 아니야. 처리한 거지. 윤서는 도망가려고 했거든. 짐을 싸서 새벽에 몰래 나가려고 했어. 하지만 내가 알고 있었지. 민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날 밤 윤서를 붙잡았어. 윤서는 울면서 빌었지. 살려달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어. 도망가려 한 순간 윤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됐거든. 미친놈. 그날 밤 윤서한테 진정제를 주사했어. 많이. 아주 많이. 윤서는 그대로 잠들었고 다음 날 아침 침대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지. 심근경색. 완벽한 자연사였어. 민호는 마치 자랑스러운 듯 말을 이어갔다. 경찰도 의심하지 않았어. 부검도 하지 않았고. 그냥 불행한 사고로 처리됐지. 80억의 보험금은 깔끔하게 우리 계좌로 들어왔어. 지수는 치를 떨었다. 이 인간은 정말 괴물이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린 호화롭게 살았어. 해외여행도 가고 차도 바꾸고. 하지만 돈은 생각보다 빨리 바닥났어. 특히 엄마가 도박에 빠지면서부터. 도박? 응. 엄마는 카지노를 좋아하거든. 한 번 가면 수억씩 날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돈이 필요했어. 박 여사가 입을 열었다. 돈이 없으면 못 살아. 이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계속 돈이 필요해. 그래서 나를 선택한 거야? 정확해. 너는 윤서와 닮았어. 외모도 체형도. 덕분에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었지. 보험사 직원들은 전처가 죽었다는 사실도 몰랐고. 민호는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카페에서 내가 책을 읽고 있었지. 나는 그때 이미 내가 윤서와 닮았다는 걸 알아챘어. 완벽한 후보였지.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 물론이지. 우연을 가장한 만남, 자연스러운 연애, 결혼. 모든 게 계획이었어. 넌 처음부터 희생양이었어, 지수야. 지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 민호의 다정한 미소, 따뜻한 말, 프러포즈. 모든 게 연극이었다. 왜 하필 나였어? 왜긴 왜야. 얼굴이 마음에 들었고 고아라서 뒷조사하기 쉬웠고 무엇보다 윤서를 닮았으니까. 민호는 시계를 다시 보았다. 이제 20분 남았네. 곧 내 심장이 멈출 거야. 지수는 점점 더 호흡이 가빠졌다. 가슴이 조여왔다. 정말로 심장이 멈추려는 것 같았다. 혹시 유언 같은 거 있어? 들어줄게. 민호가 웃으며 물었다. 지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희는 반드시 벌 받을 거야. 벌? 누가 우리한테 벌을 준다는 거야? 신? 신 같은 건 없어. 인과응보. 라는 게 있어. 그런 건 동화 속에나 있는 거야. 민호는 비웃었다. 하지만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넌 언젠가 후회할 거야. 후회? 80억 받고 나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는데 95억 받으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민호는 지수의 뺨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안녕, 지수야. 저 세상에서는 행복하길.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아무도 자신을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때 박 여사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왔다. 검은 액체가 담긴 사발이었다. 마지막 보약이야.
이거 마시면 더 빨리 끝날 거야. 더 이상 마시고 싶지 않아. 선택권이 없어, 며느리. 박 여사는 지수의 입을 벌리고 강제로 보약을 부어 넣으려 했다. 지수는 저항했지만 힘이 없었다. 검은 액체가 입안으로 들어왔다. 쓰고 역겨웠다. 지수는 그것을 삼키는 척했다. 다 마셨네. 착해. 박 여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호도 웃었다. 이제 10분만 기다리면 돼. 곧 우리는 95억의 주인이 될 거야.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TV를 켰다. 마치 지수의 죽음을 기다리는 게 일상인 것처럼. 지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눈을 감았다. 온몸이 차가워졌다. 의식이 흐려졌다. 이게 끝인가? 하지만 그때 지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게.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었으니까. 5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났다. 15분이 지났다. 민호는 시계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상한데. 벌써 심장이 멈췄어야 하는데. 박 여사도 불안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지수는 여전히 바닥에 쓰러진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확인해봐. 민호가 지수에게 다가가 목에 손을 댔다. 맥박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뛰고 있어. 맥박이 멀쩡해. 뭐? 박 여사가 놀라 일어났다. 민호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럴 리 없는데. 분명 치사량을 주사했는데. 바로 그 순간 지수가 눈을 떴다. 놀랐어? 지수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아까와는 전혀 달랐다. 약에 취한 듯한 떨림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차갑고 냉정했다. 뭐야? 민호가 뒤로 물러섰다. 지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입안에 머금고 있던 보약을 바닥에 뱉어냈다. 생각보다 연기가 힘들더라. 삼키는 척하는 게 쉽지 않았어. 내가 약을 안 마신 거야? 당연하지. 혀 밑에 숨겨뒀다가 뱉었어. 중학생도 하는 방법인데 너희는 몰랐구나. 지수가 비웃었다. 민호와 박 여사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주사? 그것도 가짜야. 가짜? 내가 미리 바꿔치기 해뒀거든. 생리식염수로. 내가 주사한 건 그냥 물이었어.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언제? 궁금해? 알려줄게. 지수는 소파에 여유롭게 앉았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사실 나는 처음부터 너희를 알고 있었어. 윤서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윤서를 알고 있었다고. 응. 윤서는 내 쌍둥이 언니였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호와 박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쌍둥이. 언니? 맞아. 한윤서와 한지수. 우린 어릴 때 헤어졌어. 각자 다른 고아원으로 보내졌지. 하지만 20대가 되어서 다시 만났어. DNA 검사를 통해서. 지수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언니는 내게 모든 걸 말해줬어. 자기가 민호라는 남자와 결혼했고 행복하다고. 하지만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겼어. 문자도 전화도 안 받았어. 그래서 내가 찾아갔지. 이 집으로. 하지만 너희는 언니가 심근경색으로 죽었다고 했어. 나는 믿지 않았어. 언니는 건강했거든. 심장병 같은 거 없었어. 지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어. 사립 탐정도 고용하고 병원 기록도 뒤졌어. 그리고 발견했지. 언니 이름으로 가입된 80억짜리 생명보험. 수혜자는 박미선. 박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때 알았어. 너희가 언니를 죽였다는 걸.
보험금을 타려고. 그래서 복수하려고 우리한테 접근한 거야? 정확해. 나는 이름을 바꾸고 성형수술로 얼굴을 조금 바꾸고 새로운 신분으로 너한테 접근했어. 카페에서의 만남? 그것도 내가 계획한 거야.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증거를 보여줄까? 지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다. 어린 시절 쌍둥이 자매의 사진, DNA 검사 결과서, 윤서와의 메시지 기록. 모두 진짜야. 나는 한윤서의 쌍둥이 동생 한지수야. 그리고 오늘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단 하나. 복수. 지수는 일어서서 민호에게 다가갔다. 너희가 언니한테 한 짓을 그대로 되돌려주려고. 안 돼. 안 돼. 민호가 뒤로 물러섰지만 갈 곳이 없었다. 이미 벽에 등이 닿았다. 그리고 말이야, 내가 이 집에 온 뒤로 너희가 매일 먹인 그 보약?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마신 적이 없어. 전부 버렸거나 다른 데 숨겼어. 화분에도 붓고 싱크대에도 흘렸지. 그럼 내가 멍해지고 기억을 잃는 건 연기였어. 좋은 연기였지? 연기 수업도 받았거든. 너희를 속이기 위해서. 지수는 비웃었다. 그리고 너희가 나한테 준 주사도 바꿔놨어. 냉장고에 보관하던 독약 주사기를 생리식염수로 바꿔치기 했지. 너희는 눈치도 못 챘어.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거야? 맞아. 나는 너희의 범죄 증거를 모으기 위해 이 집에 들어왔어. 녹음, 녹화, 서류 촬영. 모든 걸 확보했어. 지수는 USB를 흔들어 보였다. 이 안에 너희가 저지른 모든 범죄 증거가 들어있어. 윤서 살인, 보험 사기, 그리고 나를 죽이려 한 시도까지. 증거가 있다고? 응. 이 집 곳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거든. 너희가 나한테 보약 먹이는 장면, 주사 놓으려던 장면, 그리고 윤서 살인을 자백하는 장면까지. 전부 녹화됐어. 민호와 박 여사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지수가 옷 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전부 녹음되고 있어. 너희의 자백, 협박, 살인 시도. 모든 것. 안 돼. 이럴 순 없어. 박 여사가 주저앉았다. 민호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제발 용서해줘. 용서? 지수가 차갑게 웃었다. 언니가 너희한테 용서를 빌었을 때 너희는 뭐라고 했지? 이미 늦었다고 했잖아. 지수는 핸드폰을 들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하려고요. 살인 사건이요. 네, 지금 바로 와주세요.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민호가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수는 차갑게 웃으며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게임 끝이야. 이제 너희 차례야. 그리고 곧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민호는 미친 듯이 현관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왜 안 열려? 내가 잠갔거든. 특수 잠금 장치로. 안에서는 절대 못 열어. 지수가 여유롭게 말했다. 민호는 창문으로 달려갔지만 창문도 열리지 않았다. 이것도 내가 미리 조치해뒀어. 너희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 박 여사가 지수에게 달려들었다. 인연이. 하지만 지수는 간단히 박 여사를 피했다. 그리고 오히려 박 여사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다. 아야. 저항하지 마. 더 다칠 뿐이야. 지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박 여사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다. 현관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지수는 문을 열었다. 경찰 6명이 안으로 들어왔다.
신고하신 분이십니까? 네, 저예요. 이 두 사람이 살인범들입니다. 지수는 민호와 박 여사를 가리켰다. 뭐라고? 우리가 살인범이라고. 민호가 소리쳤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지수로부터 사전에 증거를 받아본 상태였다. 박미선, 정민호 씨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다. 민호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전현이 우릴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증거가 다 있습니다. 조용히 하시죠. 철컥. 차가운 수갑이 민호의 손목을 조였다. 박 여사도 마찬가지였다. 안 돼. 안 돼. 박 여사는 절규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지수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박 여사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박 여사가 고개를 들었다. 지수는 무릎을 꿇고 박 여사와 눈을 맞췄다. 평소에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던 말 기억나세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맞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께 그대로 돌려드리려고요.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어머니, 죄 지으셨으면 벌을 받아야죠. 이게 제 마지막 효도예요. 박 여사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다. 내가 감히. 감히? 어머니도 우리 언니한테 똑같이 하셨잖아요. 이제 어머니가 당할 차례예요. 경찰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가기 시작했다. 민호는 지수를 향해 소리쳤다. 지수야,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웃기지 마. 제발. 나 감옥 가기 싫어. 내가 내게 잘해줄게. 다시 시작하자. 시작? 우린 이미 끝났어. 아니, 애초에 시작도 없었어. 너는 처음부터 살인마였을 뿐이야. 지수는 차갑게 말하고 고개를 돌렸다. 민호와 박 여사는 경찰차에 실렸다. 그들의 비명과 절규가 밤거리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경찰차가 떠나고 집안은 고요해졌다. 지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언니, 이제 편히 쉬어. 지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다. 쌍둥이 자매가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이었다. 두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복수했어, 언니. 언니를 죽인 놈들이 이제 감옥에 갈 거야. 영원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대서특필되었다. 재벌 2세, 아내 살해하고 보험금 80억 편취. 두 번째 아내까지 노려. 시어머니와 아들, 며느리 연쇄살인 기도. 충격. 쌍둥이 동생의 완벽한 복수극. 1년간 잠복 수사. 민호와 박 여사는 재판에서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변호할 여지가 없었다. 재판이 끝난 후 지수는 교도소에 면회를 갔다. 민호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철창 너머로 민호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다. 지수야. 오랜만이네, 민호야. 아니, 이제는 재소자 112호라고 불러야 하나? 지수는 비웃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왜 왔어? 작별 인사하러 왔어. 이게 마지막이 될 테니까. 알아? 윤서 언니의 보험금 80억 검찰이 전부 환수했대. 부정하게 취득한 거니까. 그 돈은 국가에 귀속되고 일부는 범죄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쓰인대. 그리고 나한테 가입된 95억짜리 보험도 전부 취소됐어. 너희는 이제 빈털털이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언니가 죽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다음 생에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어. 하지만 너 때문에 그러지 못했어.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언니의 인생을 빼앗았어. 그리고 나한테도 똑같은 짓을 하려고 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지수는 일어섰다. 잘 살아, 민호야. 교도소에서. 평생. 그렇게 말하고 지수는 돌아섰다. 민호가 뒤에서 소리쳤다. 지수야. 지수야. 하지만 지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는 그를 만나지 않았다. 몇 년 후, 지수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상담을 받으러 왔다. 저, 남편이 이상해요. 제 이름으로 거액의 보험을 들었는데, 지수는 그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같은 일을 겪었거든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이겼어요. 당신도 이길 수 있어요. 지수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단단하게. 언니, 보고 있어? 나는 언니가 못다한 일을 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당하지 않도록.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하고 밝았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상담자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언니의 이름으로 언니의 몫까지 살아가기 위해. 이것이 지수가 선택한 진짜 복수였다. 단순히 범인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피해자들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다. 그리고 멀리 교도소에서 민호는 여전히 철창 안에 갇혀 있었다. 매일 같은 식사, 같은 일과 같은 감방. 자유를 잃은 그에게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다. 박 여사도 마찬가지였다. 한때 며느리를 지배하던 그녀는 이제 교도소의 규칙에 지배당하고 있었다. 가면을 쓰고 살았던 그들은 이제 진짜 얼굴을 드러낸 채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리고 지수는 자유로웠다. 진정으로.